안녕하세요. 김기범 강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 외환회계 부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환회계라고 하는 것은 외국한 은행이 외국한 업무를 취급함에 따라 발생되는 자산과 부채에 대한 증감사항 그리고 손익사항을 복식부기 원리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외환회계는 결국은 외화재무상태표 작성 기준과 외화 계정 과목 처리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그 작성에 대한 목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외국한 업무에 대한 회계 처리는 은행업 회계 처리 준칙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개념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징을 한번 보시면 먼저 외화 재무 상태표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자, 일반 회계와는 달리 외화 재무 상태표의 손익 계산서 등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외화 재무제표는 작성하지는 않습니다. 일반 회계처럼 일반에 공표되는 그러한 재무제표는 아니고요. 국가의 대외 외환 통계 및 외화 부분 건전성 등을 유효한 정보를 활용하기 위해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반 회계와 마찬가지로 상대적 유동성 배열법을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현금, 예금, 매출 채권 등 환금성이 빠른 계정부터 순서대로 배열을 하고 있고요. 부채와 관련돼서는 지급기일의 도래가 빠른 것부터 순차적으로 배열하는 방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외국환의 상품화인데요. 일단 우리가 외국환 같은 경우는 하나의 상품으로 간주합니다. 환율 생각해 보시면 되죠. 1달러는 얼마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우리가 1달러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뭐 1,000원을 줘야 한다, 1,100원을 줘야 한다. 이것처럼 외화를 하나의 상품과 같이 취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외국환의 상품화와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 뭐 연관되는 내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환율이 개입이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1달러와 그리고 원화에 대한 교환 가치를 설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교환 비율인 환율이 개입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거래마다 통화별, 거래 유형별 결제 방법으로 정해진 환율을 적용을 하게 되는데 환율은 일단 기본적으로 통화별로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한 은행의 수수료라든가 환 리스크에 대한 보험료적인 요인 그리고 매매일 등을 감안해서 은행에서 고시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외화 손익의 복합성과 원화의 괴리 부분이 나오는데요. 외국한 거래는 국제 간 거래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물 도착에 필요한 우편 일수가 있고요. 그리고 기한부 어음 매입을 할 때 어음 기간 동안 은행에서 여신을 제공을 하기 때문에 먼저 대금을 지급을 하고 개설은행 등으로부터 나중에 대금을 지급을 받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자 부분에 대한 손익 그리고 상품의 매매 거래에서 발생되는 수수료 등 여러 가지 그 요인들이 손익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 가지 손익 등 복합적인 요소가 발생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내용이고요. 외국환 거래에서 발생이 되는 모든 손익은 원화로 평가해서 계상을 하고 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험에서 이 부분이 좀 자주 나오는 편이죠. 복합적인 손익 요소가 발생을 하는데 외국환 거래와 관련되는 손익은 원화로 평가한다. 외화 평가가 아니라 원화로 평가한다라는 점을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다섯 번째 보시면은요. 국제 거래에 따른 특이한 계정 체계가 나오는데 원화 같은 경우는 지급과 영수가 동시에 일어나요. 국내 거래의 경우에는 지급과 영수라는 행위가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계정이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보시면 국제은행 간 거래예요. 우리가 송금을 하거나 또는 송금을 받거나 그러면 상대방 은행에서 처리하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국제 거래에 따라서 우리가 경과 계정이라는 것과 그리고 결제 계정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시간적 그리고 장소적 차이 때문에 이러한 계리 시간이 좀 맞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외국환 거래 대금 결제는 외국환 은행의
국의 본지점 그리고 해외 외화 타점 예치금 계정인 당방 계정의 증감으로 표현이 되지만 국제은행 간 거래라는 특수성으로 인해서 경과 계정 그리고 결제 계정이 존재한다. 이 내용은 우리가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터널 계정, 경과 계정은 일단 우리가 터널 어카운트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결제 계정 같은 경우는 세틀먼트 어카운트라고 표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타행에 개설한 우리 은행의 계정은 당방 계정이라고 하고요. 반대로 외국에 있는 은행이 우리 은행에 개설한 계정을 선방 계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경과 계정과 결제 계정 그리고 당방 계정과 선방 계정 문제도 자주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이 개념을 우리가 한번 좀 정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로 대내외 구분의 명확화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외화 자산과 외화 부채에 대해서 대내 거래 또는 대외 거래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거주자 간 거래에 있어서는 우리가 자산 거래를 할 자산 계정은 대내 외화 자산으로 표현을 하고요. 부채 계정은 대내 외화 부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자산 계정은 대외 외화 자산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부채와 관련돼서는 대외 외화 부채로 구분하여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내용으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과 계정과 결제 계정을 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경과 계정은 우리가 터널 어카운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외국간 거래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 결제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일시적으로 처리하는 계정을 말하고요. 이러한 계정에 의해서 결제가 완료가 되면 결제 계정으로 정리를 하게 되는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자, 종류를 보시면은요. 경과 계정에 있어서는 매입 외환, 미결제 외환, 외화 출자 전환 채권이 있습니다. 자산과 부채 계정 다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먼저 매입 외환이라고 하는 것은 외화 수표 추심 전 매입 또는 수출하는 추심 전 매입 등과 관련된 내용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쉽게 생각하시면 매입 외환은 매입은행이 수출자의 환어음과 선적 서류를 구매를 하고 대금을 지급을 했죠. 그리고 개설은행으로부터 대금을 받을 게 있잖아요. 그러한 경우를 우리가 자산 계정으로 정리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직 개설은행으로부터 대금을 회수하지는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임시 계정으로 처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미결제 외환이 있는데 미결제 외환은 수출환어음 매입 부족 대금에 대한 입금액이라든가 또는 내국신용장 환어음의 미결제 대금을 정리하는 계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받을 돈이 있는 거예요. 은행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받을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산으로 분류를 하고 있고요. 외화 출자 전환 채권 같은 경우는 외화 대출 채권 조건 등에 의해서 출자 전환키로 합의하였는데 출자 전환이 즉시 이행이 되지 않고 출자 전환 시까지 이자가 면제되는 방식으로 조정이 된 경우 재조정된 외화 채권을 정리할 때 사용하는 계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매도 외환은 우리가 부채로 보고 있는데요. 매도 외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쉽게 생각하시면 당발 송금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내의 송금 신청인으로부터 송금 대금을 지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해외 외화 타점 예치금 계정에서 아직 지급 처리되지 않았을 때 송금해 주세요라고 돈은 받았는데 아직 외국에다가 지급하지 않은 경우 돈은 가지고 있지만 자금은 가지고 있지만 앞으로 이 자금은 우리가 집행이 돼야 돼요. 차기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급이 되어야 하는 거기 때문에 부채 계정으로 정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미지급 외환은 반대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외국에서 우리 은행 쪽으로 타발 송금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국내에 있는 이 대금 수취인에게 아직 대금이 지급되지 않았을 때 정리하는 계정을 우리가 미지급 외환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둘 다 지급해야 될 돈이잖아요. 그렇죠? 매도 외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외국에다가 지급할 돈이 있는데 아직 지급하지 않았을 때
미지급 외환 같은 경우는 반대로 외국에서 돈 받아서 국내의 수취인에게 지급을 해야 하는데 아직 지급하지 않았을 때, 그렇기 때문에 둘 다 은행 입장에서는 지급해야 할 돈인 거예요. 부채로 정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매입은 자산, 매도는 부채, 이렇게 개념을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결제 계정을 보시면 자산 계정은 자산 계정과 부채 계정 보시면 외화 본지점이 있어요. 그래서 외화 본지점 같은 경우는 본점과 지점과의 거래 또는 지점과 지점과의 외환 거래에서 발생이 되는 그러한 대차 관계를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차변에 있으면 외화 본지점 금액이 차변에 남아 있으면 자산, 대변에 있으면 부채,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외화 본지점 같은 경우는 자산 계정으로 분류가 되기도 하고요. 부채 계정으로 분류가 되기도 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외화 타점 예치금이에요. 우리 은행이 아니라, 우리 자행이 아니라 다른 국내에 있는 은행 또는 외국에 있는 다른 은행의 계정에다가 돈을 예치를 해놓는 거예요. 우리 돈을 넣어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자산으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반대 계정입니다. 다른 은행이 자행, 우리 은행의 계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은행에다 돈을 집어 넣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금은 언젠가는 빠져나갈 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채 계정으로 정리하고 있다. 이렇게 내용을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당방 계정, 선방 계정인데요. 당방 계정 같은 경우는 아웃 어카운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국내 외국한 은행이 우리 은행이 지금 우리가 은행이라고 가정을 하면 우리가 다른 국가에다가 다른 국가에 소재하는 은행의 계좌에다가 우리 자금을 이체를 시켜 놓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당방 계정이라고 합니다. 반대는 선방 계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외국에 있는 은행이 국내에 있는 은행에다가 계정을 개설을 하고 대금을 이체해 놓은 것, 이것을 우리가 선방 계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도 자산과 부채 계정을 좀 보셔야 돼요. 자, 외화 타점 예치금 같은 경우는 외국 은행에다가 우리가 돈을 넣어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돈이잖아요. 자산으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반대로 보시면 외화 타점 대계정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경우는 타점 대계정 같은 경우는 외국한 은행이 국내 타 외국한 은행 또는 해외 은행에 대해서 취급한 외화 대출금을 처리하는 계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외국의 환거래은행에게 당좌 대월을 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산 계정으로 분류를 하고 있는 거고요. 부채 계정을 보시게 되면 외화 타점 차 계정이 있습니다. 자, 외화 타점 차 계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금을 빌리는 거예요. 다른 은행으로부터 외국 환거래 은행으로부터 대금을 빌려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외화 타점 차 계정은 부채 계정으로 정리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외화 예수금 계정 같은 경우도 부채 계정으로 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외국에 있는 은행이 우리 은행 계좌에다가 예금을 해놓은 거예요. 예금이라는 것 자체가 언젠가는 다시 빠져나갈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방 계정에서 외화 예수금 계정은 부채 계정으로 정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당방 계정과 선방 계정에 대한 개념과 자산 부채에 대한 계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종류를 좀 구분해서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특징 부분도 시험에서 좀 자주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이론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당방 계정과 선방 계정 같은 경우는 잔액이 항상 일치해야 하나 실제로 지급과 결제가 우리 경과 계정 있었잖아요. 결제 계정. 그러한 시간적 차이로 인해서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는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금 운용 기준은 선방 계정의 잔액을 중심으로 계산을 하고 있다라는 점도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당방 계정과 선방 계정 종류 그리고 자산 부채 계정 요거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자산 계정 정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외화 계정 과목은요. 은행업 감독 업무 시행 세칙 상의 외국환 계정 회계 처리 기준에 명시가 되어 있고요. 은행은 이 기준에 따라 회계를 처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외국환 계정 회계 처리 기준에서 명시하고 있는 주요 자산 계정, 시험에 좀 자주 나오는 것들을 따로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자, 먼저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거래나 또는 행위의 결과에 따라서 회계 실체가 소유하는 재화 및 권리로서 미래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잠재력을 가진 경제적 자원을 우리가 자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자산의 증가는 회계 처리를 할 때 차변에다가 기재를 하고요. 대변에다가는 감소를 기재를 합니다. 잔액은 차변에 나타나고요. 각종 자산의 현재액을 표시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종류 한번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국 통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foreign currency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은행이 보유하는 현찰이에요. 달러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외화 현찰을 처리할 때 우리가 외국환 통화 계정으로 정리를 하고 있고요. 자기압 수표라든가 송금 수표 같은 것들은 이러한 유가증권은 우리가 외국 통화 계정에다가 정리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외국 통화에서는 외화 현찰만을 대상으로 한다. 이것만 좀 체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외화 예치금이 있죠. 해외 환거래은행, 타 외국환 은행 또는 한국은행에 외화 자금을 예치한다. 그러니까 외국에 있는 은행에다가 돈을 미리 결제를 위해서 원활한 결제를 위해서 대금을 먼저 이체를 해놓든가 또는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다른 외국환 은행의 계정에다가 입금을 해놓든가 또는 한국은행에다가 외화 자금을 예치를 해놓든가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외국에 하든 국내에 있는 다른 외국환 은행 또는 한국은행에게 예치함으로써 발생되는 외화 채권을 정리하는 과목을 우리가 외화 예치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외화 예치금에는 외화 타점 예치금, 외화 정기 예치금, 그리고 외화 기타 예치금으로 우리가 크게 볼 수 있는데 외화 타점 예치금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던 그런 목적이에요. 수시로 발생하는 외국환 거래 결제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국내외 거래 은행에게 개선해 놓은 요구불 예치금을 처리하는 계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외화 예치금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외화 타점 예치금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앞부분에서 외화 타점 예치금 자산으로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같이 한번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외화 예치금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외화 타점 예치금이다. 자, 그 다음에 매입 외환이 있습니다. 고객이 보유한 외국환을 매입하여 추심 중에 있는 외화자금이 예치환 거래은행에 개설되어 있는 당방 계정이나 해외 본지점 계정에 입금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처리한다. 매입은행이 서류를 매입을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원화로 선 지급을 했죠. 그리고 서류를 개설은행 앞으로 발송을 합니다. 개설은행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아야 하는데 아직 지급되지 않았을 때 해당 금액을 정리하는 과목을 우리가 매입 외환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경과 계정하고 결제 계정할 때 경과 계정에서 매입 외환은 자산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같은 거예요. 그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경과 계정에 해당이 되고 자산 계정에 해당이 된다. 매입 외환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출 환원 등의 외국환을 매입 시 일단 차변에 기재를 하고요. 그리고 대금 추심이 완료돼서 당방 계정에 입금이 되는 경우에는 그 경우에는 대변으로 정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자산 계정의 종류들 여러분이 좀 기억들을 하셔야 됩니다. 자, 미결제 외환입니다. 외국환 은행의 당방 계정 또는 국외 본지점 계정에 선 지급되었으나 아직 그 귀속 주체가 정해지지 않아서 미결제되고 있는 대금을 처리하는 계정이다. 어떤 것이냐면요. 가장 큰 그 대표적인 종류로서 우리가 일람불 상환 방식에서 수입 신용장 거래할 때 신용장 그 거래할 때 외국 매입은행으로부터 해외의 매입은행이 지정되어 있는 상환은행 앞으로 대금 청구를 한 거예요. 그리고 환호음이라든가 그러한 선적 서류를 수령을 했는데 아직 국내에 있는 수입자로부터 개설 의뢰인으로부터
대금 지급을 받지 못했을 때 그때 처리하는 계정을 미결제 외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대금은 먼저 지급을 했어요. 신용장 대금을 상환 방식에 의해서 상환은 며칠 이내에 우리가 대금 지급해 주죠. 서류 접수 2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선지급을 해줬어요. 그리고 선적 서류가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수입상한테 돈 주세요라고 했는데 돈을 아직 안 준 거예요. 그 경우에 처리하는 계정을 미결제 외환 자산 계정으로 정리를 하는 겁니다. 받아야 될 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산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버시스 뱅커스 유전스 방식에서 외국 은행에다가 우리가 AD 차지를 지급을 했어요. 그렇죠. 그 AD 차지는 결국 누가 부담해야 되죠? 수입상인 개설 의뢰인이 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개설 의뢰인으로부터 AD 차지를 아직 지급받지 못했을 때 해당 AD 차지를 처리하는 계정이 미결제 외환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아직 받지 못했을 때 정리하는 계정을 우리가 미결제 외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외화 대출이에요. 우리가 대출을 해준 것은 결국은 이자와 함께 원금을 다시 회수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산으로 정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원화자금으로 대출한 대출 채권이라도 표시 통화 및 대출 회수 금액의 결정 통화가 외화다. 그 경우에도 외화 대출금으로 처리를 합니다. 자, 이러한 개념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은행 간에 서로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외국한 은행이 국내의 다른 외국한 은행 그리고 해외 은행에 대해서 취급한 외화 대출금을 처리하는 계정을 의미합니다. 대출 기간이 짧은 경우, 자, 일시적으로 우리가 짧은 기간 내에 대출을 해주는 경우에는 외화 당좌 대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경우에는 외화 타점대라는 그 과목으로 우리가 정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90일 이내가 만기인 비교적 짧은 그 기간 내에 대해서 기간으로 우리가 대출을 해주는 경우에는 외화 콜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외화 콜론 좀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90일 이내가 만기인 단기 대출을 외화 콜론이라고 합니다. 자, 90일 이내 콜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그러면 반대 입장은 뭘까요? 이쪽은 빌려주는 입장이고요. 빌리는 입장은 우리가 콜머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9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은행 간 대여금으로 처리를 합니다. 자, 90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은행 간 대여금으로 정리한다. 콜론, 콜머니 요거를 좀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국 수입 유전스가 있는데요. 내국 수입 유전스 같은 경우는 도메스틱 뱅커스 유전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개설은행이 수입상인 개설 의뢰인에 대해서 인수행위를 하고 해외에 있는 매입은행이라든가 수출자에게 그 수익자에게는 일람불로 지급을 하고 개설 의뢰인인 수입상에게는 만기까지 그 대금을 유예해 주는 경우 그 경우에 처리하는 계정 과목을 내국 수입 유산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내국 수입 유산스 같은 경우는 대금을 먼저 결제를 해줬죠. 그리고 개설 의뢰인으로부터 해당 신용장 대금을 받아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자산 계정으로 정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신용장 개설 의뢰인에 대한 인수은행의 신용 공여인 뱅커스 거래도 내국 수입 유전수로 통합해서 회계 처리합니다. 즉, 개설은행이 하는 행위 그리고 다른 외국에 있는 은행이 인수은행으로서 인수행위를 하고 만기에 결제하는 경우 그 경우에도 개설 의뢰인에 대한 신용을 공유를 했기 때문에 그 두 경우다. 그러니까 오버시스 뱅커스나 도메스틱 뱅커스 유전스나 둘 다 내국 수입 유산스 과목으로 정리를 한다라는 거예요. 통합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 이해되시죠? 외국에 있는 인수은행이 계정 과목을 정리할 때 그리고 국내에 있는 개설은행이 정리할 때 인수행위를 했을 때 정리하는 계정 과목을
내국 수입 유산세라고 합니다. 자산 계정이고요. 이 내용은 시험에도 자주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반드시 별표 치시고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외화 본지점이 있죠. 본점과 지점 또는 지점과 지점 간의 외화 표시 대차 거래를 처리할 때 차변에 남아있으면 자산, 대변에 있으면 부채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화 본지점은 자산 계정이기도 하고요. 부채 계정이기도 합니다. 둘 다 사용 가능하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외화지급 보증 대지급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외화지급 보증 대지급금 외국한 은행이 신용장을 개설을 하거나 또는 지급보증서를 발행을 했을 경우에 고객의 채무에 대해서 이렇게 보증을 해주는 겁니다. 신용장 개설 내지는 지급보증서의 발행을 통해 고객의 채무에 대해서 보증을 했을 때 고객이 결제일에 채무를 결제하지 않아서 은행이 대지급한 거예요. 대신 지급함으로써 고객에 대해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잖아요. 먼저 지급을 했기 때문에 해당 비용 주세요라고 하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 그때 처리하는 계정을 외화지급 보증 대지급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람불 수입 신용장 같은 경우에는 선적 서류의 개설은행 본점 접수일 또는 차기 통지서 도착일 2일로부터 5영업일의 다음 날 5영업일의 다음 날로부터 계산이 해당 대지급 계정에다가 정리를 하는 거고요. 기한부 어음 같은 경우에는 수입 환어음 만기일의 다음 영업일부터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외화되어 유가증권이 있는데요. 자, 외화되어 유가증권 같은 경우는 일단 은행이 대여료를 취득할 목적으로 외화 유가 증권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할 것을 목적으로 거래하는 당사자에게 유가 증권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해당 유가 증권에 대한 그 수익이라든가 그 배당이라든가 이자라든가 그런 것 이외에도 대여를 통한 수익을 초과 수익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특징으로서 정리하는 계정을 우리가 외화대여 유가증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외화대여 유가증권 같은 경우도 자산 계정으로 포함시키고 있다. 자, 그리고 대표적인 것 지금 10가지를 살펴봤는데요. 자산 계정 여러분이 좀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부채 계정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부채라고 하는 것은 과거 및 당기에 수취한 효용에 대하여 어느 정도 확정된 미래 시점에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그러한 의무를 우리가 부채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외화재무 상태표의 대변에다가 부채 계정으로 정리를 합니다. 대변 항목에 표시를 하게 됩니다. 자, 예수금 같은 경우 예금 받아놨죠? 언젠간 돌려줘야 될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채 계정으로 정리하고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외국한 은행은 모든 외화 예수금에 대해서 지급준비금을 한국은행에 예치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외화 예수금에는 외화 당자예금, 보통예금, 정기예금, 통지예금, 별단예금 등 이러한 종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지급해야 할 돈이기 때문에 부채 계정으로 잡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매도외환이에요. 자, 매도외환 우리 어디서 살펴봤었죠? 경과 계정에 있어서의 부채 계정이었습니다. 당발 송금을 취결하거나 타 외국한 은행이 발행한 여행자 수표를 수탁 판매 또는 외화 송금 수표를 발행하는 경우 고객으로부터 받은 송금 대금, 여행자 수표 판매 대금이 외국에서 실제 지급되거나 위탁은행에 통대금이 결제되는 날까지 차이가 발생되므로 정리하는 경과 계정이다. 자, 결국은 외국에다가 송금해 주세요. 그랬는데 아직 외국인 수취인한테 대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돈은 받았는데 외국의 그 수취인에게 아직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 경우에 정리하는 계정을 우리가 매도외환이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매도 외환 같은 경우는 우리가 경과 계정에 있어서의 부채 계정으로 정리를 했던 것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전신 송금 같은 경우는 송금 취결과 동시에 송금 지시서가 지급은행에 전달이 되기 때문에 매도 외환을 거치지 않고 바로 외화 타점 예치금 계정으로 정리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해되시죠? 수표라든가 이런 것들은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TT 거래할 때 전신한 송금 같은 경우는 지급 지시를 할 때 바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굳이 매도 외환으로 정리할 것 없다. 그 경우에는 외화 타점 예치금 계정으로 정리를 하면 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옆에다 좀 참고적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미지급 외환입니다. 자, 미지급 외환은 반대 개념이었죠. 타발 송금을 받았죠. 그렇죠? 돈은 지급을 받았는데 아직 국내에 있는 수취인에게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정리하는 계정을 우리가 미지급 외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외환이 아니라 외국으로부터 이렇게 좀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으로부터 내도된 타발 송금 대금은 이미 외국한 은행의 외화타점 예치금 계정에 입금되었으나 아직 국내 수취인에게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자, 그래서 앞부분에 나와 있던 매도 외환과는 상대가 내용이 반대였죠. 매도 외환은 송금 의뢰를 했는데 아직 외국에 지급되지 않았을 때. 반대로 미지급 외환은 돈은 받았는데 아직 국내 수취인에게 지급하지 않았을 때. 이렇게 정리한다라고 구분을 하시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얘도 경과 계정이죠. 기억나시죠? 경과 계정 2개, 부채 계정 2개 있었습니다. 매도 외환하고 미지급 외환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차입금이에요. 돈 빌린 거죠. 빌렸기 때문에 언젠간 우리가 원금과 이자를 지급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리하는 과목을 우리가 외화 차입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단기냐 장기냐 기억나셨죠? 기억나시죠? 그렇죠? 90일 이내 빌려주면 콜론, 빌려주는 입장, 그 다음에 빌리는 입장에서는 콜머니라고 한다. 요 내용이 은근 시험에서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요 내용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외화 발행 금융 채권입니다. 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채권을 발행을 하죠. 그러면 만기에 해당 채권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금융채권, 외화 발행 금융채권 같은 경우도 우리가 부채 계정으로 보는 거예요. 만기가 되면 대금을 다시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외화 수입 보증금이 있는데, 자, 외화 수입 보증금 같은 경우는 신용장 개설할 때 또는 LG 발행할 때 그때 지급하는 보증금에 대한 그 내용을 정리하는 계정 과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입 담보 보증금 같은 경우는 수입 신용장 개설할 때 수입 대금의 결제를 담보하기 위해서 납입받는 보증금을 처리하는 거고요. 수입화물 선취 보증금 같은 경우는 우리 LG 발행을 할 때 받는 그러한 보증금을 처리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외화 본지점 앞에서 살펴봤죠. 얘는 자산 계정에도 들어가고 부채 계정에도 들어간다라는 특징을 가졌습니다. 그 차변에 있으면 자산, 대변에 기재되면 부채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화 본지점은 자산 계정이기도 하지만 부채 계정이기도 하다라는 내용을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특징을 가져요. 자, 여태까지 살펴본 것은 자산 계정과 부채 계정 둘 다 난내에 우리가 기재가 되는 것들을 의미하고요. 자, 그 다음에 난외 계정이라고 있는데 재무제표 본문에 기재되지 않는 금융 정보를 우리가 난외 계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은행의 우발적인 채무 관계라든가 재무제표 작성상 중요한 원칙이라든가 방법과 같은 그러한 회계 정보에 대해서 재무제표 난내가 아니라 난외 부회 계정에 표시하는 것을 우리가 난외 계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종류를 한번 보시면은요. 미확정 외화 지급 보증입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거예요. 외화 지급 의무가 보증이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처리를 하냐면 가장 대표적인 예가 신용장 발행을 할 때예요. 수입 신용장을 우리가 발행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개설은행이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하는 제시를 하면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약속을 하는 거예요. 조건부 지급 확약을 해주는 겁니다. 신용장을 개설했다라고 해서 반드시 대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니에요.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하는 서류가 제시가 되지 않는다면 그 경우에는 개설은행은 결제를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용장을 개설을 한다라는 내용은 아직 채무가 지급보증이라고 하는 대금 지급해 줄게라고 하는 약속이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인 거예요. 내국 신용장도 마찬가지예요. 신용장을 개설하는 것 자체만으로는 아직 채무가 확정이 된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우리가 우발 채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개설 의뢰인이 수입 대금을 결제하지 못하는 우발적인 사유가 발생을 했을 때 보증 채무자인 신용장 개설은행이 대신 채무를 이행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그러한 채무를 우발 채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직 채무가 확정이 되지 않은 거예요. 미래에 대신 지급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는 있는데 아직은 발생되지 않은 채무, 이것을 우발 채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신용장 개설, 내국 신용장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렇게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할 때 이렇게 정리를 해요. 난외 수입 신용장 발행,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확정 외화 지급 보증이 있는데요. 이러한 미확정 외화 지급 보증이 확정으로 바뀌는 거예요. 반드시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주채무로 변경이 되는 겁니다. 자, 가장 대표적인 게 LG와 인수죠. 그렇죠? LG를 발행을 하는 경우에는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하지 않는 서류가 제시된다 하더라도 은행은 결제를 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렇죠? 그 이유는 뭐였죠? 선화증권 원본 환불을 선사해 줘야 돼요. 준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용장이 하자가 있을 때,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하지 않는 서류가 제시되었을 때 하자 통지를 하면서 제시받은 서류를 그대로 돌려보내야 되는데 그대로 돌려보낼 수 없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LG를 발행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는 겁니다. 우발 채무였다가 채무가 생길 가능성이 있었다가 확정돼 버리는 거예요. 인수도 마찬가지죠. 신용장을 인수한다라는 건, 환호음을 인수한다라는 것 자체가 만기일에 무조건적으로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는 약속을 해버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확정 외화 지급 보증이 확정 외화 지급 보증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용장을 개설을 했던 것이 LG와 인수라는 행위를 함으로써 삭제가 되면서 확정 외화 지급 보증으로 정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계정이 정리가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배서어음도 있는데요. 자, 배서어음이라고 하는 것은 외국환은행이 외화어음을 양도하면서 어음에 배서하여 발생되는 소구권에 따른 우발 채무를 처리한다. 어떤 개념이냐면 재매입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신용장 사용 방식이 매입 방식입니다. 매입은행이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지정된 은행이 수익자와 거래 관계에 있지 않은 은행이에요. 그래서 그 경우에는 수익자는 보통 본인이 거래하는 은행한테 내고를 요청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 내고를 해준 은행은 신용장에 의해서 지정이 되어 있는 매입은행 앞으로 재매입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 경우에요. 처음에 매입을 해준 수익자의 거래은행은 대금을 지정은행인 매입은행으로부터 대금을 받아요. 그런데 그 대금은 신용장의 그 개설은행이자 지급인으로부터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정은행인 매입은행이 개설은행이 서류 제시하고 부도 처리가 됐을 때, 그리고 그 경우에는 수익자 거래은행한테 먼저 지급한 대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잖아요. 소구권 행사할 수 있잖아요. 그러한 경우에 정리하는 계정 과목을 배서어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말이 어렵나요? 수익자가 있잖아요. 자, 그리고 지정은행이 있어요. 매입은행이 이렇게 있죠.
개설은행이 있어요. 수익자와 그 신용장에 그 지정이 되어 있는 은행이 거래 관계가 없어요. 거래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수익자는 본인이 거래하는 은행한테 매입을 의뢰하는 거예요. 수익자 거래 은행이 되겠죠? 매입을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재매입을 요청을 하잖아요. 이런 케이스예요. 자, 그리고 매입한 그 지정은행은 서류 제시하죠. 그런데 부도 처리가 나요. 하자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정은행은 매입은행에게 지급한 대금을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잖아요. 이 경우에요. 이러한 경우에 처리하는 개정 과목을 배사옴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발 채무를 처리할 때 그러한 그 우발 채무가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처리하는 그러한 개정 과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매입은행이 처리하는 개정 과목을 배사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외화 약정이 있는데요. 일정 외화 한도를 정해서 외국한 은행이 고객에게 신용공여를 약속을 했을 때 한도를 처리하는 것을 우리가 외화 약정으로서 난해 계정에다가 정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람지급 그 에사이트 방식에서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신용장 개설과 그리고 LG 발급 자체는 일단 난해 계정입니다. 그렇죠? 자, 일단 난해 계정으로 정리를 하고요. 신용장을 개설을 했을 때는 미확정 외화지급 보증 개정 과목의 세 과목으로서, 그러니까 세부 과목으로서 수입 신용장 발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LG를 발행을 해요. 그 경우에는 수입 신용장 발행을 삭제를 하고요. 확정 외화지급 보증으로서 LG로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대금 결제가 이루어지면 정리를 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방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쉬퍼스 유전스 같은 경우는 일단 신용장 그 발행, 개설 자체는 기본적으로 동일해요. 미확정 외화지급 보증입니다. 자, 그 다음에 LG를 발행을 했죠. 또는 인수를 합니다. 그 경우에는 확정 외화지급 보증으로 정리가 이루어지고요. 여기까지는 동일하죠. 그리고 쉬퍼스 유전스 같은 경우 그 수익자가 만기를 주는 거잖아요. 신용을 공유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한 방식에 있어서는 그냥 인수 방식으로 정리를 하고 결제가 이루어지게 되면 계정을 소멸을 시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좀 차이가 나요. 뱅커스 유전스 같은 경우는 LG까지는 동일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앞부분에서 자산할 때 내국 수입 유산스 계정 살펴봤었잖아요. 그렇죠? 인수라는 행위, 즉 은행이 신용을 공여를 해서 인수를 해줄 때는 내국 수입 유산스 계정으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신용장 발행, LG를 발행을 하면 삭제, LG, 수입화물 선취 보증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인수를 했을 경우에는 신용장 발행, 삭제, 그리고 내국 수입 유산스, 자산 계정으로 정리를 들어가는 거예요. 이 부분은 난해 계정이었다가 난해 계정의 자산 계정으로서 내국 수입 유산스를 정리를 합니다. 자, 그래서 뱅커스 유전스 같은 경우는 인수라는 행위를 했을 때 내국 수입 유산스 계정으로 정리를 한다라는 것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외환회계 부분에서는 시험 문제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목 준비를 하실 때는 앞부분에서 살펴봤었던 외환회계의 특징, 그리고 선방계정과 당방계정, 그리고 경과계정과 결제계정, 자산계정의 종류와 부채계정의 종류, 그리고 난해계정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들, 이런 것들만 정리를 하시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여러분이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얻으실 수 있는 과목이기도 합니다. 이 정도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